제 남은 인생의 전부, 제 손주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가을 끝자락이었고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 집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주 간식이라도 사다 줄까 싶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크림빵 2개를 봉지에 들고 있었습니다. 딱히 연락하지 않고 간 거였습니다. 자주 오는 골목이고 언제 가도 반겨주던 아이니까.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반가워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려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얘 나 닮은 것 같지 않아?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당신을 닮았지?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더 나왔습니다. 당신 피가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크림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지째로. 그 소리가 났을 텐데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니,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피가 아니잖아. 그 말이 골목벽에 붙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풀려서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크림빵은 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도 못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저는 64해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려던 참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오면서 남편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좋아서, 겁나서, 감사해서. 아들 이름은 현우입니다. 태어날 때 3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 목소리 좋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가 평생 제 전부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유독 아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인데 현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현우 방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자고 있으면 그냥 서서 보다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현우가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면 내 재산 전부 물려준다. 안 그러면 기부해버릴 거야. 진짜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우가 결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30 중반이 넘어가도 연애를 안 했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귀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탔습니다. 남편은 더 탔습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현우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38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 물으니까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됐냐고 물으니까 몇 달 됐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기쁜 표정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 근데 저는 그냥 기뻤습니다. 드디어 사람이 생겼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6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나이니까 결혼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봤는데 차분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딸이 다 안 된 것 같았는데 아이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손이 어찌나 작은지, 저는 유리 너머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오래 기다렸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서준이라고 지었습니다. 2주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가 직접 안았습니다. 그 무게가 아직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무거운 느낌.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됐을 때 걷기 시작했고 2돌이 넘어가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3살 때는 저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그 발소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유치원 픽업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으니까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고 그 사이에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웠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외웠습니다. 옷은 제가 골라서 사다 줬고 계절 지나기 전에 미리 다음 계절 옷을 준비해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집을 사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선뜻 내놓았습니다. 자주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손주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준이가 없는 삶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세상이 조금씩 좁아지는 느낌이 들 때 서준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 모든 걸 잊게 해줬습니다. 그 아이만 보면 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보이긴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서준이가 4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제가 오는 날인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해서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친구 아이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아들이랑 둘이 남아 있었는데 아들이 내내 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때는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족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다 같이 사진관에 가서 찍었습니다. 사진이 나왔는데 며느리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표정. 제가 그 사진 보면서 며느리가 카메라를 불편해하나 보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서준이를 보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준이가 뭔가 장난을 쳤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는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뭔가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왜 그 말이 걸렸는지 지금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감이 이상했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말 같지 않은 어감.
그때도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저는 행복했고 그 행복을 흔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크림빵을 사들고 걸어가던 골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요즘도 환기를 시키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새어나온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 웃는 소리를 듣고 좋았습니다. 요즘 아들이 좀 피곤해 보였거든요. 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웃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멈추고 잠깐 들은 겁니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근데 진짜 얘 나 닮은 것 같지 않아?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 자주 했습니다. 서준이가 아들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겨서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당신을 닮았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닮았지? 라고 자기 남편 아이인데 당연히 닮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어떻게 닮았지? 라는 표현을 쓰지?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피가 아니잖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풀렸습니다. 크림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나중에 기억해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피가 아니잖아. 그 말만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이 됐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크림빵은 골목 바닥에 두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아들 목소리, 며느리 목소리, 그리고 그 말.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남편이 왜 안 먹냐고 물었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속이 안 좋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서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 저한테 달려오던 발소리, 크림빵을 받고 좋아하던 얼굴, 잠들면서 제 손을 잡던 작은 손, 그 손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와라. 아들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는 잠깐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가줬습니다. 저와 아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 집 골목에 갔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창문으로 소리가 들렸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피가 아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라고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얘기였다고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해주기를. 아들이 고개를 떨었습니다.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웠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애 제 아이 아니에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당시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꽤 됐던 사이였고 헤어지려던 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 틈에 아들이 먼저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잘해줬다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주지 못하던 걸 해줬다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됐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기뻤냐고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와 이전 남자 사이가 완전히 끊기기도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들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제 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제 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주변에도 그리고 서준이한테도. 왜? 딱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놓치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아이가 자기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피가 어떻든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준이한테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들한테 뭔가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천천히 말했습니다. 골목에서 들은 것부터 아들한테 확인한 것까지. 남편이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시켜.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여? 며느리가? 아들도? 그 여자가 다른 남자아이를 우리 손주라고 해? 우리가 집까지 사줬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재산 한 푼도 못 물려줘. 다 기부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다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혼시키고 관계 끊고 없던 일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게 너무 컸으니까요. 30년 모아온 재산, 그 집, 그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 잠이 들려다가 서준이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하던 목소리,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달려오던 그 아이. 저는 그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왔습니다. 아들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제 아들입니다.
그것도 진심입니다. 저는 한참 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우는 얼굴, 그 집에서 서준이를 키우던 사람,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가 누구냐?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냐?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뭘 더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았고 알게 됐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뛰어왔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잘 그렸대요. 선생님이. 서준이가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다고 믿는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해 본 적 없는 눈.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피를 받고 태어날지, 어떤 집에 오게 될지, 누가 자기 할머니가 될지 아무것도 고른 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서준이가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먼지 들어갔어. 서준이가 제 뺨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현우, 이혼시키면 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핏줄이 아니야. 알아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 아이예요. 내가 유치원 데리러 다닌 아이고, 당신이 무릎 꿇고 놀아준 아이고, 이 집에서 뛰어다니던 아이예요. 그게 다 속은 거라고. 속은 거 맞아요. 처음 시작은 속은 거 맞아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 건 속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였어요. 나한테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끊어낼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피가 아니라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눈, 그 아이의 손. 그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리에 달려오던 그 발소리가. 남편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남편한테는 많이 양보한 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남편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속인 거 압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이 쳐다봤습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 피인지는 알지만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침에 아빠하고 부르고 일어나고 밤에 아빠 옆에서 자는 아이. 그 아이한테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한테 그러고 싶습니다. 남편이 턱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 사람도 나름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숨기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 집안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모르겠다.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혼시킨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속은 걸 그냥 덮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날은 분합니다. 우리가 사준 집에서 우리 손주가 아닌 아이를 손주라고 믿으며 기뻐했던 그 시간들이, 남편이 눈물을 훔치던 병원 복도가, 서준이 유치원 픽업을 5번 빠진 적도 없이 다닌 그날들이, 그 시간들이 다 속은 시간이었다는 게 화가 납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서준이가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순간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느낀 것들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잠들던 밤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속은 게 아닙니다. 관계가 속은 거지,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요즘도 서준이 유치원 픽업을 갑니다. 남편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다는 게 남편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서준이가 그림을 그려서 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서준이 5사람이 손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게 그린 그림인데 저는 그 그림을 받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 그림은 진짜입니다. 이 아이는 이 가족이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제가 깨버려야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 건 피 때문이었을까요? 핏줄이라서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아이가 거기 있어서였을까요? 할머니하고 불러줘서, 달려와서 안겨줘서, 손잡고 주무르면서 잠들어서 그게 이유였던 걸까요? 남편은 요즘 가끔 서준이 얘기를 꺼냅니다. 뭐가 먹고 싶은지 알아 하고 직접 물어보라고 하면 피합니다. 근데 제가 서준이 데려오면 결국 같이 앉습니다. 아들은 잘못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아직도 진심입니다. 그게 바보 같은 건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끊어내야 합니까? 모른 척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그 아이가 달려오는 걸 받아주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서준이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피자 먹었어요. 할머니도 먹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별 수 없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가족이 뭔지, 핏줄이 뭔지, 사랑이 뭔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아이 목소리가
아직도 제 전부라는 건 압니다.